자, 111페이지 경매 공매 실무 들어왔습니다. 경매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으신 단원입니다. 자, 경매가 출발되는데 경매가 있고 제목이 지금 공매도 들어옵니다. 경매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경매의 뜻은 경쟁 매매의 줄임말입니다. 경매가 뭐라고요? 경쟁 매매. 경쟁 매매라는 말은 일정한 물건을 두고 먼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를 경쟁 매매, 경매라고 부릅니다. 공매는 공개 매매를 공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가볍게 듣기를 경매는 어디서 하지요? 장소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것을 경매라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경매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면 야채 경매하는 거 아십니까? 노량진 수상시장에 생선 경매합니다. 그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왜 박물관에 그 뭐라고 유물이죠. 유물도 경매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옥션이라 그래가지고 경매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경매는 어디다? 법원 경매만 공부합니다. 자, 공매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면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매라 그럽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자산관리공사. 자, 그런데 이 공매가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이 1회 시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 26회 시험이 끝났고 이제 27회를 준비하시는데 1회부터 한 15회까지일 겁니다. 1회부터 15회까지는 경매 한 문제, 공매 한 문제가 매년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항상 출발하다시피 경매, 공매, 실무 이래 나가잖아. 그죠? 근데 15회 이후부터, 지금부터 약 10년간이죠. 공매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왜 출제가 안 되는가 하니까 이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로만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사가 개입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검색해서 들어가면 거기 온비더라는 사이트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공매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공사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15회 시험부터 지금까지는 공매는 한 문제도 지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매는 그냥 썩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시험 범위가 경매, 공매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매를 안 하고 가는 것도 좀 찝찝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 개념만 잡으시고 공매는 내용이 있더라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10년 동안 안 나왔는 것을 입문 과정에서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죠. 자, 그러면 왜 안 나왔을까요도 설명해 드렸어요. 온비드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공사가 개입될 일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에 충실해야 된다? 경매에 충실해야 된다. 자, 경매가 출발하면 항상 그 1번의 첫째 줄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이 나타나고 경매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알아야 된다? 종류부터 탁 잡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1번 임의경매가 있다. 제목 동그라미입니다. 임의경매. 2번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경매 동그라미. 제목부터 잡아라 그랬죠. 제목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자, 경매의 종류는 크게 뭐가 있다? 1. 거기 임의경매가 있지만 순서를 달리해서 강제경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경매가 있다?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매의 종류라 하고 종류 자체가 문제에서 벌써 시험에 나오니까 짚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두 종류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는데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 경매 받으러 간다.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 또는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다 라고 경매라는 말을 할 때는 강제경매일까요? 임의경매일까요? 강제경매. 90%가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그러니까 밖에서 나 경매 보러 간다. 경매 넘어갔다. 경매라는 말들은 90%가 뭐다? 임의경매입니다. 감각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매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게 임의경매니까 경매는 강제경매와 경매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도 대답해. 왜? 경매하면 거의 다가 임의경매니까. 그러면 강제경매는 한 10% 정도의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경매도 강제경매에 준해야 돼. 그래서 기본 틀은 뭐다? 강제경매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임의경매예요. 이렇게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강제경매가 뭘까요? 강제경매부터 먼저 하자 그랬잖아요. 밑에 2번 찾았습니까?
개념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찾았나요? 채무 명의 옆에다가 이꼴 집행권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집행권원. 자, 예전에는 채무명의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집행권원이라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을 압류하고 일반 재산에 밑줄 긋고 그것을 매각, 경매시켜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강제경매란다. 특징 2번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채무명의 같은 말이에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채무자의 특정되지 않은 줄 것입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일반 재산 줄 거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인적인 책임이다. 인적 책임 줄 거고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예견되지 않은 경매 줄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다. 특징 세 가지가 뭐죠? 일반 재산, 인적인 책임,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됐고 내려가면서 한번 계속 이야기했지만 집행권은 채무명의는 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 이게 뭔데요?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 공적인 문서에다가 줄 거놓고 그것을 채무명의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문서,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가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니까 기억,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각종 조서, 또 넘어가면 미엄.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밑줄 kop시다. 공정된 금전 채권 문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쭉 체크를 하셨는데 체크를 하다 보니까 뭐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각종 그 집행권인 조서, 판결문 이런 것들을 쫙 다 읽어보니까 이거를 개인이 만드는 거다, 법원에서 나오는 거다. 그거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읽어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 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집행권원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집행권원입니다. 강제경매입니다. 하고만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강제경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 제목부터 잡으라 그랬잖아요. 이 집행권원을 뭐라고 부른다? 채무명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집행권원 채무명의가 뭘까요? 하고 지금 읽어보니까 그 읽었던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집행권원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집행권원이다 그럽니다. 자,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뭐다? 아까 보셨잖아. 판결문 등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를 그냥 지나가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림으로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를 뭐 한다? 차용한다.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을이 차용증을 받고 돈을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채무자죠. 왜 돈을 안 갚아줄까요? 돈이 없어서. 뭐 돈이 없었어. 뭐 그 정도는 기본인데 갚아주기 싫어서 이런 놈도 있겠죠. 좀 나쁜 놈 거죠. 어쨌든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돈 빌려준 적 있다 없다? 큰 금액이 작은 그런 건 안 물어봤고 하여튼 돈 빌려준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내가 그거 물어보고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1번 머리를 쥐뜯어 봤다. 삽을 들고 갔다. 3번 소송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 우리말로 하면 포기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왜 물어보냐면 돈 빌려줘 본 적이 있다. 근데 돈을 다 못 받았다. 못 받아서 그냥 뭐 포기했다 이러면 할 말 없어. 받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이거 묻고 싶은 거라고. 포기했대요. 다시 돈 빌려준 적 있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돈 빌려주고 막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 받았다면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돈 빌려줘 본 적 있어요? 다 받았나요? 덜 받아 덜 받았어요. 덜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 한 5년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한 5년. 그럼 5년쯤 됐는데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아직 뭐 이렇게 법전 그런 거할 사이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겠지. 뭐 부정할 사이가. 그러니까 일단 뭐 무조건 하염없이 기다리네 지금. 그죠? 하염없이 기다리네, 그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거죠. 지금 갑이 돈을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차용증 받고 돈을 안 갚아주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안 갚아주면 어떻게 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제가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한 80%는 포기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돈은 빌려가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 저도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한 80%는 막 포기했어요.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포기하면 공부할 필요 없어. 그죠? 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죠?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강제경매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강제경매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보셨죠?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어리. 이 차용증이라는 게 증거잖아. 그죠? 증거가 있으니까 뭐를 낸다? 소송을 내요. 이 소송이 뭔가 하면 적을 필요 없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내면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으니까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 그 판결문에 읽었던 것들이 종류가 뭐다? 집행권원이에요. 그것들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특징 보셨죠?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난다. 자, 이 갑에게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갑이 돈 빌려 간 사람이라 그랬잖아. 감각 살리 보세요. 자, 돈을 안 갚아주니까 소송했어요. 소송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을 집행권원 그랬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합니다. 일반적인 게 어떤 게 있다? 그래, 집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비행기는 없을 거고, 비행기는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재산이다.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TV였을 것 같은데 보면 뭐 법원에서 와서 막 딱지 붙이고 이러면 애기는 울며 불며 있고 이런 거 드라마 본 적 있죠? 그죠? 그 모습이 강제경매예요. 판결문에 기하여 그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재산이 뭐다? 집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선풍기 이런 거에 붙이겠나? 뭐 해봐야 돈도 안 되는데. 그죠? 원래는 살림살이는 못 붙이도록 돼 있어요. 살림살이 뭐 숟가락, 젓가락, 냄비 이런 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럼 밥은 먹고 살아야 돈을 갚을 거니까. 이불, 보따리 뭐 이런 거 다 돼요. 컴퓨터 이런 거죠. 자, 이런 일반적인 재산에 경매를 붙여서 그 물건이 매각이 되면 팔리면 회수해 가요. 그래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에요. 판결문을 받았으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돈을 안 갚아주니까 소송 냈다. 소송 내가지고 판결문 받았다. 그럼 바로 지금 안 가. 왜 안 갈까요?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놓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몇 년까지 대기할 수 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니까. 그래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에요.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라는 말이 따라왔고 아까 줄을 거셨다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요 그림을 딱 보니까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처분함으로써 그림 자체가 뭐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이게 강제경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줄 끊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이거 막 외우지 말고 스토리가 저렇게 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일반적인 재산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다. 예견되지 않은 경매. 그 다음 갑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갑에게 책임을 묻는다? 갑이 돈을 안 갚아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적 책임 그래요. 이 경매 수업을 하면서 그죠? 제가 막 실전 경매 수업도 하고 그렇게 현장 업무도 하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 경매 수업을 해보면요,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경매라는 것은 이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거기에 자기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이 경매가 아니냐. 이렇게 경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니까 이 경매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X입니다. X. 만약에 그죠? 경매가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동맥경화증 걸려가지고 나라가 폭삭 망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얼마나 좋은 점인가 하면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이런 수업을 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겠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지금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경제 생활을 하면. 그래서 사업도 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못 갚아줍니다. 못 갚아주는데 경매라는 제도가 만약에 없다면 개인과 개인이 해결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지금도 이야기한 대로 80% 정도는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 앞으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숨통을 틔워주는 게 경매예요. 자, 빌린 사람은 언젠가는 있을 거고 빌렸으면 다 못 갚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동맥경화증에 걸려가 핏줄이 안 돌아다닌다고 지금 경제가. 근데 경매라는 처분을 해가지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낙찰받은 사람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사준 사람이에요. 맞잖아, 그죠? 어차피 누군가는 살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돈을 못 갚았을 거니까. 그러면 낙찰받았다라는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의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준 사람이 낙찰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낙찰자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을 때는 내가 상대의 어려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고 그 물건을 내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매에 넘어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낙찰자가 고마워야 돼. 맞잖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준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서 못 갚으면 뭐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칩시다. 그럼 누군가 뭐 2억 5천이 이렇게 낙찰됐겠지. 그죠? 자, 낙찰됨으로써 내가 그동안 가졌던 3억이라는 빚에 대해서 탕감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물론 아파트는 날아갔겠지만, 그죠? 그거를 서로 정리를 안 하고 있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국가의 힘을 빌려서 뭐를 띄워준다? 숨통을 틔워주는 작업이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 수업을 할 때는 이 경매가 너무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죠?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낙찰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에 사준 고마운 사람이고 그죠? 이런 마인드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강제경매의 모습이고 스토리가 이렇게 가니까 일반적인 재산 그러니까 저 갑의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데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고 그림을 딱 보니까 갑에게 책임을 묻잖아 지금. 그래서 인적인 책임이다. 특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나가면 거의 다 경매는 뭐라 그랬다? 임의경매라 그랬죠. 그 임의경매가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서 1번 개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이다. 그거 줄 거야 되겠습니다. 담보 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 그거 줄 거 놓고 2번 특징, 채무 명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고 줄 거야 되죠. 물적 책임이다. 물적 책임이고 특정 재산 그것도 줄 것이야 돼요. 그리고 예견된 경매이다. 그런데 이 임의경매는 뭐를 따라간다? 강제경매를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부터 이름하고 먼저 수업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임의경매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다 임의경매라 그랬잖아요. 그럼 임의경매가 무엇입니까? 하면 제목부터 잡아야 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제목 잡았죠? 강제경매는 뭐?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는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제목부터 잡으셔야 되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OX, X.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XX.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그러면 담보권이 뭘까요? 하니까 방금 줄 것이었잖아. 그죠? 대표적인 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등등등 등기된 권리를 실행합니다. 등기된 권리를 실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임의경매예요. 자, 이것도 이해하기 좋게 또 이렇게 그림 한번 그립시다. 똑같이 그립니다. 갑하고 똑같죠? 갑이 여러분과 같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개인, 을이어도 관계없는데 을을 우리는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림이 좀 듣기가 편하니까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갑이 아까와 같이 을에게 차용증 적어줄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 아프나? 이래 묻습니다.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여러분 국민은행에 차용증 적어놓고 돈 1,000만 원 못 빌려갑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니까 갑이 놀라가지고 아까 한번 봐요. 차용증 적어주고 돈 빌렸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디 아프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차용증에다가 코팅해 올까요? 이런 말을 봐요. 실려갑니다. 국민은행에 가서 차용증에 코팅해가지고 장미 2송이 부츠가 이렇게 가도 돈 안 빌려줘요.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갑이 무슨 담보가 있다? 아파트인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요 담보를 제공한다는 말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1,000만 원 빌렸습니다. 자, 이렇게 빌렸는데 아까하고 똑같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럼 받아야 될 여러분, 을이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딱 신청해서 이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을 받아가는 절차. 아, 그러니까 특징이 나타났잖아. 여기는 일반적인 재산이죠. 아까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데 경매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림을 딱 보니까 요 재산에 대해서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일어난다고. 차이점을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너 돈을 안 갚아주면 경매하겠다는 게 예고가 돼 있어요. 예고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그런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라는 말이 따라간다고. 여기는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예견이 된 경매예요. 세 번째,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를 뭐라고 부른다? 물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한다.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경매의 제목과 종류를 체크하는데 특징을 막 외우는 거다. 그림을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간다. 그림을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이걸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자,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거. 뭐 임의경매, 일반적인 재산은 강제경매예요. 되겠죠? 이런 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경매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업을 다 들었으면 또 이해가 됐다면 아까 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다. 나는 경매로 땅을 하나 사고 싶다. 라고 경매라는 말을 할 때 경매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90% 이상이 임의경매로 일어나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예요. 9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공부하셨으니까 이 개념을 잡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게 주택이라고 칩시다. 아파트 하죠. 아파트에 임대인 값,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아까 했지만 주택이라고 치고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이제 기간이 끝났는데, 그죠? 기간이 끝나면 을은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갑이 돈을 안 내줍니다. 왜 임대인이 안 내줄까요? 돈이 없었어. 또는 내주기 싫었어. 이거 나쁜 놈이고. 방이 안 빠졌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방이 안 빠져서 못 내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이라면 이 보증금 1억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아까와 같이 포기할게. 이러면 할 말 없고. 포기할게. 그러면 할 말 없고. 그죠? 받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거 묻고 싶은 거.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나 이거 묻고 싶은 거라. 그지? 답이 뭘까요?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고민하라고 답을 문제를 적당하게 냈어. 문제를 정확하게 내줘야 돼. 어떻게 내야 되냐면 내가 보증금 1억에 2년간 사는데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자, 등기를 했다면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 등기를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하면 뭐 해야 된다? 강제경매. 그래서 제가 무슨 경매 해야 될까를 그냥 던졌다고. 여러분 고민하라고. 답은 뭐다? 둘 다 되죠. 근데 등기가 돼 있으면 무슨 경매한다? 임의경매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우셨지만 보증금 1억에 자격에 제일 먼저가 있으면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찍으면 된다? 확정일자 찍는 경우가 많겠죠. 확정일자 찍었다라는 말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자는 뭐 해야 된다? 강제경매해야 돼요. 왜 그러면 강제경매라는 말은 뭐를 한다? 차용증,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슨 증거가 있죠?
뭐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를 낸다? 소송을 내야 돼. 소송이라는 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내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지. 나는 걸 가지고 이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강제경매는 주로 뭐에 일어난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많이 일어나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떡한다? 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면 뭐가 일어난다? 임의경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경매 종류가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주로 경매는 임의경매가 많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참 공평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바카스 값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주인한테 가서 부탁해야 된다 그랬죠. 또 등기하는데 등기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한 200~300만 원 들어요. 또 끝나고 나면 말소해 줘야 된다 그랬죠. 말소해가지고 등기부대 갈 때 또 배지밀 한 박스 사가야 되겠죠. 그냥 못 가겠죠. 그러니까 가면 또 그 집주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가짠가 진짠가 계속 보면서 한 소리 듣는다 그랬죠. 2년 살고 가면서 등기부를 구질구질하게 해놓고 나가고 이렇게 한 소리 듣고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등기인데, 그렇게 등기는 경비가 들고 불편하더라도 돈을 안 내주면 바로 실행을 딱 할 수 있어. 그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과 절차를 아끼겠어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찍으면 바카스 값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소해 줄 필요도 없다. 동의받고 할 필요도 없다. 경비도 안 든다. 뭐 600원 그걸 뭐 경비로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뭐 경비도 안 든다. 얼마나 편합니까? 확정일자는 그렇게 편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주면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 소송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가요, 그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공평하다고. 절차는 까다로워도 돈을 안 내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절차도 간단하고 경비도 별로 안 들지만 돈 안 내주면 뭐 한다? 소송해야 돼. 소송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가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지? 아까 주택임대차 수업할 때는 일단은 확정임자 쪽에 강하게 수업했죠. 후순위 권리에 우선합니다. 세게 들어갔지만 세상살이는 다 공평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정자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 좋은 데는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정자가 좋으면요, 물이 있는데 물에 모기가 버글버글 끓어요. 그 들어가서 자려면 모기 한 10방씩 물려고서 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정자 좋으면 뭐가 안 좋고 물이 안 좋고, 그죠? 물이 안 좋으면 공기는 좋고, 뭐 하여튼 공평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좀 안 공평한 사람들이 있죠. 학교도 서울대를 다니면서 탤런트면서 집안이 또 재벌이면서, 그죠? 가끔 그런 거 하나 있죠, 그죠? 완전 이상한 거죠. 원래 머리가 좋으면 인물이 못났거나 그래야 되거든, 세상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인물이 못났으면 재산이 많거나, 그죠? 또 인물이 잘생겼으면 재산이 별로 없거나, 하여튼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 요즘 뭐 누가 그런 사람 있죠? 서울대 다니면서 재벌이면서 인물도 잘생기면서, 나 그 명은 짧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하여튼. 그래야 공평하잖아, 세상이, 그죠? 그래야 안 되겠어. 그 세상은 참 공평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는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있는 자는 자꾸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자꾸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빈익빈 부익부 그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 자꾸 말살돼요. 자꾸 경쟁의식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여유로워야 될 사람인데 옆에 놈들이 전부 200만 원씩 다 가지고 있으면 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지? 전부. 근데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놈들이 전부 5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억수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죠? 이게 그냥 자본주의는 이게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한 억수로 저 뒤에 있죠. 행복지수 저 뒤에 120개 중에서 한 50등인가? 그 정도 있죠. 우리나라 하여튼 120개 중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못 가요. 행복지수라는 게. 예? 60등 정도 되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 그죠? 행복지수가. 근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냥 옷도 거의 못 입고 다니면서, 그죠? 하루 먹는 거라고 하는 세 끼도 못 먹는데도 행복지수가 1위, 2위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 그죠?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물질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참 세상은 공평하게 조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이제 큰 종류와 특징을 지금 여러분한테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이제 경매를 시작하니까 상단에 가니까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정보 어디 가서 입수해야 되겠습니까?
법원 게시판에 이제 이런 물건을 뭐 경매합니다라고 게시를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법원 게시판까지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 그러니까 일간 신문에도 게시를 해준다고. 일간 신문은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일반 신문에도 게시하지만 그마저도 좀 빈약해서 경매 정보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걸로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신문에 나오죠? 하단 신문에 보면 경매 공고문 이런 거 보이시죠? 앞으로 이제 경매를 수업하시거든 그 정도 관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 공고문이 나오면 거기 물건 작은 글씨를 다 읽어본다는 건 부담스러워요. 또 당장 받을 것도 아닌데 뭐 그건 신문도 이렇게 안 보는데 이거 다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런 거는 확인해 봐요. 이 공고문에 물건이 몇 개냐 이 정도는 헤아려 볼 수 있잖아. 이번에 몇 개 하네 이건 알 수 있잖아. 그죠? 물건이 뭐 많을 때는 20에서 30개 들어오고 작을 때는 10 몇 개도 들어와요. 그럼 이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면 광고비가 들어가겠죠. 신문은 일반 신문 회사에서 공짜로 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광고비가 한 줄에 30만 원인가 그래요. 한 줄에 30만 원. 그럼 물건이 30개면 3, 3은 9, 900만 원짜리 광고예요. 그게 20개면 600만 원짜리 광고예요. 그게. 그럼 그런 900만 원이라는 광고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1. 법원이 부담한다. 2. 청와대가 부담한다. 3. 채무자가 부담한다. 4. 채권자가 부담한다. 하여튼 900만 원 그 경비는 광고비는 나갈 거 아니에요. 한 줄에 30만 원씩 치니까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채권자,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저걸 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부담할 돈도 아니죠. 법원이 뭐 할 일 없습니까? 경매 공고 내고 그 경비 900만 원씩 막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이 경비는 어디서 나온다? 이 물건이 경매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죠. 그럼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 가격이 나오겠죠. 얼마? 1억에. 그 중에서 이 경비부터 제일 먼저 지급해줘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필요비, 유익비 그렇게 불러요. 그래줘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 왜 광고했다? 이 물건을 경매하려고 낸 광고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 대금에서 지급이 돼요. 자, 그러면 물건 대금에서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 경매 물건이 낙찰됐다 안 됐다? 안 됐는 걸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처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납금을 먼저 내놔야 돼. 성금을 대략 얼마쯤? 한 150에서 200만 원쯤. 경매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겠죠. 이 아파트가 경매 신청하면 대략 광고비 얼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대략 한 150만 원쯤을 선납을 받는다니까요. 자, 채권 경매 신청한 사람들 선납을 받아놓고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됐겠죠. 팔리면 그 돈을 그부터 먼저 갚아준다고. 그래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잖아, 이게. 그래서 경매 절차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면 뭐가 발생한다? 예납금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지? 그리고 앞으로 경매 공고문이 오거든.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막 자세한 내용은 읽지 말더라도 이번에 몇 개가 경매가 나왔구나. 10몇 개구나, 몇 개구나를 자꾸 한번 감각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지? 한 줄에 30만 원씩 광고비예요, 그게.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원 게시판, 정보지, 일간신문 이런 데서. 그 다음에 2번 물건을 분석합니다. 물건 분석 옆에다 적습니다. 매물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매물서.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 그래야 돼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 말이 너무 길어서 우리 법원에 가면 아주 쉽게 듣는 말 매물서 이렇게 들어요. 매물서가 뭔가 하면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집행관등에 가서 물건을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시면 뭐 사진도 찍어놓고 뭐 도로를 몇 미터 도로를 물고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사진을 찍어오고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 기록을 해놓는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을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법원에라도 가면 경매하기 전에 매물서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가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이런 물건이 하나 경매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딱 보고 아, 물건 좋으네. 내가 경매 받을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물건을 광고를 보고 확인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법원에 가서 매물서를 찾아봐야 돼.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 해놨다니까. 그죠? 자, 상세한 설명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갑니까? 이제 낙찰 받으러 가야 되겠지. 마음에 들면. 그죠? 낙찰 받으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3번에 권리를 분석하고 가야 돼. 그래서 권리 분석의 별표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 되죠. 그 경매에서 이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권리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지금 제시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론을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이론이 준비된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죠? 경매 사이트들이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굿 옥션, 뭐시기, 하여튼 이런 경매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거기 한 달에 여러분 2, 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 그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 물건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뭐도 다 해준다, 권리 분석도 다 해줘.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들이 막 권리 분석을 머리 아프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론상으로 권리 분석 정도는 이론을 알고나 있어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경매를 받으려면 첫째 정보를 입수한다. 두 번째 물건을 분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권리를 분석하고 그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권리 분석의 하단의 표를 보니까 인수주의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인수주의의 동그라미. 그리고는 중간에는 기준권리라는 것도 보이십니까? 기준권리도 밑줄 긋고. 제일 밑에 말소주의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 표가 권리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이다 하면 이런 뜻이죠. 제일 상단에 뭐가 있다? 인수주의가 있다. 인수주의. 그 다음 제일 밑에는 뭐가 있다? 말소주의. 말소라는 뜻이 뭐죠? 말소지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걸 일명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삭제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수되는 것과 말소되는 것, 삭제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 권리 분석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여러분은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합니다.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물건이 좋아. 그럼 나 이거 1억에 낙찰 받고 싶어요. 그러면 권리를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니까 1번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마음대로 적으니까 적지 말라고요. 2번 마을공고도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3번 전세권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4번 임차권 이런 권리도 들어와 있고, 5번 이 부동산이 땅인 모양이네.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와 있고, 분묘기지권. 그죠? 한 5개만 적읍시다. 자, 지금 내가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은데 등기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쫙 돌아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은 내가 1억을 낙찰 받고도 이거 인수해야 된다. 그 말은 5천만 원 1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인수주의를 뭐라고 부른다? 위험한 권리다. 그렇게 부른다고. 내가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나면 이거는 없어진다. 없어진다를 뭐라 그런다? 삭제주의. 자, 없어지니까 나로 하여금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를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자, 그러면 위험한 권리와 안전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 분석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름 중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는데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를 알아야 돼. 그래,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권리를 분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다음 경매 물건 중에서 5가지 경매 물건을 시험에 줍니다. 5가지 경매 물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그 인수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다음 경매 물건 중 가장 안전한 것을 찾으시오. 이게 무슨 말이다? 삭제되는 걸 찾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권리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딱 왔죠?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는 여기서 삭제되고 안전하고 뭐는 인수를 해야 될까를 궁금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암기해놔야 됩니다. 뭐를 암기해야 되는가 하면, 자, 무조건 인수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 첫 번째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3가지 정도니까 크게 암기하는데 힘든 거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표에 보니까 제일 밑에 줄에 말소주의 예외에 보니까 유치권 옆에 애고등기라는 거 하나 보이십니까? 네. 그 애고등기는 X 해놓으십시오. X. 왜 X를 해야 될까면 지금 등기법에서 2011년도에 1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됐죠. 뭐는 없어졌다? 애고등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요. 애고등기는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고등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폐지된 등기니까. 근데 경매 실전에 나가면 지금 아직도 경매 물건은 3, 4년 전에 물건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애고등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애고등기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조건 위험한 권리 몇 개? 3가지인데 애고등기도 위험하다라고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하나 정도는 더 기억해도 돼요. 경매 실전에서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예고등기는 X 하라 그랬어요. X 안 해도 돼. 그죠? 실전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위험한 권리 모두 몇 개 기억하자고요? 4개 기억합시다. 예고등기는 폐지됐지만 하나 더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다. 그죠? 이것들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다시 삭제되는 권리. 안전하다 그랬죠? 삭제되는 권리도 암기해야 됩니다.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 무조건 삭제됩니다. 여기다가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 그래서 항상 삭제, 항상 인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니까 여러분 좀 많은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에이, 안 많습니다. 앞으로 공부해보면 계속 느끼지만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요거 3가지 등기의 특징이 뭐죠? 돈 빌려주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삭제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만들어지는 권리는 돈만 갚아주면 끝나잖아. 그죠? 이거 다 삭제되는 거예요. 요게 경매 개시 등기도 일단은 삭제가 돼요. 요 경매 개시 등기도 돈 빌려준 권리하고 거의 같아요. 자, 거기까지 체크했습니까? 자꾸 필기를 너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진도를 못 나가겠다, 지금. 자, 요건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삭제되고, 인수되고. 자, 이제부터 권리 분석합시다. 자,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요 2번에 마을공고에서 이 소유자 갑이 돈도 안 갚아주고 원금도 이자도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2번 권리자가 뭐를 한다? 경매를 딱 신청하는 거예요. 자, 2번 권리자가 경매를 딱 신청하면 여기 6번에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좀 전에 하나 들으셨죠? 2번이 경매 신청 딱 하면 이제 이 물건은 경매하는 물건이다라고 남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의 효과가 뭐다? 공시 효과가 있다고. 자, 6번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7번 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권리는 경매는 시작한다 그랬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한 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도 지금 경매되는 물건에 돈 빌려줄 일은 거의 있다 없다? 없겠지만 쏟고 돌았거나 모르고 돌았거나 짜고 돌았거나 권리는 들어온다고. 저당권 뭐 말도 안 되지만 임차인도 경매되는 집에 들어오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알고 돌았거나 쏟고 돌았거나 짜고 돌았거나 뭐 그건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만들어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경매 개시 등기가 됐다고 권리가 들어오지 마라. 그런 권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권리가 지금 몇 개나 됐다? 8개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위험한 권리 삭제와 안전한 권리, 안전한 권리 삭제와 위험한 권리 인수를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자,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무조건 삭제. 지금 무조건 삭제되는 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번 말공고 저당권 무조건 삭제. 자, 지금 이렇게 삭제를 시킨다 이러니까 화이트로 확 지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 1억이라는 대금이 낙찰이 되면 거기서 먼저 배당하고 삭제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삭제. 여기도 5천만 원 주고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은 얼마다? 1억인데 2개 주고 나면 돈은 다 끝났죠?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삭제되니까 경매는 권리의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전세권 삭제 인수. 여기에 삭제 인수에 없죠? 전세권이. 없으니까 좀 놔두고. 그 다음 임차권 여기 있다 없다? 없지. 그래 일단 좀 놔두고. 분묘기지권 배우셨죠? 분묘기지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예요. 이런 권리는 원래 위험한 권리예요. 무조건 인수. 경매 개시 등기는 뭐 무조건 삭제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지? 7번 저당권 삭제. 무조건 삭제.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예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죠? 그 다음 또 남아있는 게 뭐다? 임차권. 요거 아직 없죠? 남아있잖아.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항상 인수되고 항상 삭제되는 권리로서 정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남는 것들이 생기더라고. 요 남는 거 정리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남는 놈들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한마디는 기억해놔야 돼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자, 여러분들이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말을 한 10번만 읽으시면 무슨 말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가 하면 뒤서면 삭제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자,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뒤서면 뭐 삭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건이 뭘까요? 하니까 선순위 담보 물건이 아까 기준금리라는 게 기준권리라는 거 보셨죠? 선순위 담보 물건이 기준권리예요. 그러면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권리가 있잖아요. 선순위 담보 물건이 몇 번 무슨 권리죠? 그렇지. 1번이 제일 앞에 있는 선순위 담보물건 맞죠? 요게 기준권리라니까.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경매는 2번이 신청했는데 4번이 신청했는데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경매는 등기된 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인수할 거 없다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아까 남았는 거 3번 전세권 삭제 인수. 삭제지. 뒤쓰면 삭제. 5번 임차권, 4번 임차권 무조건 삭제. 8번 임차권 무조건 삭제.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뒤에 있으면 무조건 삭제예요. 그 이 한마디에 모든 권리를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어요. 최선순위 전세권. 자, 글자 그대로 최선순위 전세권이 뭐다?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요 놈은 아주 독특해가지고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요 놈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수되는 것 위험한 권리, 무조건 삭제되는 것 안전한 권리는 공부를 잘 해요. 이거는 외우라 하면 바로 암기해버린다니까요. 해놓고 여기 인수되는 놈을 잘 놓쳐요. 요것도 인수되면 위험한 권리잖아요. 그죠?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죠? 자,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아주 독특한 놈이에요. 아주 독특한 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나가버려요. 그럼 배당을 받고 나가니까 이건 안전한 권리로 들어가버리.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으면 인수되니까 위험한 권리로 접어드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순위에 제일 앞에 전세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이걸 배울 수 있다고. 자, 그만 적고. 자, 지금 1번부터 8번 권리 중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없죠, 지금. 없으니까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1번에 전세권 한번 넣어보자고요. 전세권 5천만 원 넣고. 그 다음 나머지는 번호는 다 바뀌어야 되죠. 2, 3, 4, 5, 6, 7, 8, 9. 그 분필로 적는 점에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사사사삭 지우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필기하는 사람 지금 골 때릴 거예요. 내가 아까 필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기한 사람은 지금 가슴 답답해졌을 거라. 네, 그래서 필기하지 말아가지고 이야기 다 했었어요. 하여튼. 저는 분필로 싹 지우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1번부터 권리가 몇 개다? 9번 9개가 생겼다. 선순위 담보물건이 몇 번 무슨 권리다? 정확히 대답해. 이 9개 중에서 선순위 앞에 있는 담보물건 2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물건이잖아.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놈은 인수, 뒤에 있는 놈은 삭제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 전세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그런다고. 그럼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래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 하는 거다? 인수되는 권리예요. 근데 이자가 집이 뭐 경매 넘어간다네. 이 전세권자가 보니까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에이, 머리 아프니까 나 배당해줘 하면 제일 먼저 배당받고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꽃놀이패 이래 불러요. 꽃놀이가 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꽃놀이 갔다 와도 돼. 꽃놀이 갔다 오니까 경매 다 끝났네. 다 끝나도 걱정 없죠. 낙찰 받은 자가 인수해야 돼. 그 보증금을. 그런데 비바람 몰아치기 전에 꽃놀이 가려고 그러니까 경매 한 달에 하기란 말거나 나는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나 배당해줘? 하면 제일부터 받아서 그냥 꽃놀이 가버려. 그죠? 그래서 경매에는 꽃놀이패가 있다. 이 말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꽃놀이패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가 하면 바둑 뜨는 사람들은 알아요. 바둑을 뜰 때 꽃놀이패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둑은 두 사람이 뜨잖아. 그죠? 내가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반 죽어요. 하여튼. 그죠? 나는 놀아가면서 꽃놀이 해가면서 바둑 뜨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바둑용어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시험 칠 때 다음 중 꽃놀이패를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건 안 나와. 꽃놀이패 찾지 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패가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뭐라고 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이고 배당 요구하면 삭제됩니다. 배당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1번 전세권자다. 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 5천만 원에
근데 집에 이제 경매 넘어간다네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자면 여러분은 배당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자기 같으면? 뭐 이렇게 배당 보는 것 같으면 배당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냥 거기서 그래. 안 해도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앞에 있는 저 전세권자가 이제 자기가 결정하겠지만 배당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안 하는가 하면 배당 요구해가지고 지금 그 보증금 받아봤자 나가서 그만한데 살 데가 없어. 차라리 나는 그냥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안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으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된다? 낙찰받는 자가 인수해야 돼요. 근데 또 웬만한 사람들은 배당 요구해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 시끄러운데 받아서 난 나가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안 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 그러면 경매 받으러 가기 전에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자가 있다면 저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경매 실전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 자, 오른쪽에 보면 경매 중요 내용이 있는데 그 뭐 아직까지 경매 뭐 지금 이제 제목만 따라가는 순간이니까 절차들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6페이지가 나옵니다. 116페이지가 마다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단원의 마지막 편인데 10분만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